지금부터 제23회분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5. 수요 공급의 원리와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영어 회화 교육의 확대에 관하여 생각해 보다. 소위 학군이 좋다는 특수지역의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현상을 부동산 투기의 일종이라고 판단하고 이곳의 주택값 안정을 위해 갖가지 묘책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묘책도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특수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기도 좋고 친환경적이며 더 살기가 좋아서 그럴까요? 특수지역에 살면 좀 우쭐해 보이려는 자기 과시적인 생각 때문에 그럴까요? 경제 사정이 비싸거나 사회적 위치가 비싼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자신도 좀 그런 분류에 끼고 싶은 충동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저런 이유도 약간은 있겠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지역에 꼭 살아야겠다는 이유를 들어보면 여한 다른 이유보다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와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특수지역에는 명문 중고등학교가 많고 유명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어 자녀들을 명문 대학에 입학시켜 보려는 부모님들의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은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기간만이라도 세를 살더라도 이런 지역에 살면서 좋은 교육 환경, 특히 명문 중고교나 유명 입시 학원에 다닐 기회를 얻고자 애쓰시는 것이며 부모님들의 이런 희망과 기대 때문에 특수지역으로 이동하는 현대판 맹모 삼천 지교가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모든 매스컴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로 별로 새삼스러운 일이 못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런 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곳의 인근에 신도시를 만든다 또는 특수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비슷한 교육 환경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등 별별 정책을 내놓지만 기왕에 이런 지역에서 명문 대학을 많이 보냈다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쉽사리 믿으려 하지 않으며 자칫 잘못하여 한 번밖에 없는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망칠까봐 어떻게든 특수지역에서 가서 자녀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참여하시는 분은 교육정책을 만드는 분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로서 몸을 담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며 사회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며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는 분도 너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식 교육은 기회가 이제는 중고등학교 때뿐이니 이때 좀 있는 돈을 몽땅 써서라도 자식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명문 인류대학교는 모두 이런 지역과는 정반대 방향에 있음에도 앞으로 있게 될 자녀들의 대학 생활이 자녀들이 장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을 잘 알면서도 이것은 뒤편으로 미루고 부모님들의 생각에는 우선 중고등학교 교육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들께서 맹모 삼천의 교훈을 따라 특수지역을 선호하는 마음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하여 이런 지역에 이사 못 가서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저희 경우를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고 싶습니다. 저희 경우는 제1부, 제2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지역에서 살지 않았으면서도
두 아이가 영어 회화를 아주 잘하는 아이로 그리고 명문 대학교에 입학한 아이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이 대학교를 다닐 때도 집이 가까워서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도 복 좋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대학교와 가정이 가깝다는 것은 아이들이 대학 생활을 부모가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모 생각에는 이제는 아이들이 대학도 들어갔으니 대학 생활은 신경을 덜 써도 괜찮겠지 하며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둘이 이러한 방심은 금물입니다. 대학은 대학대로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들을 방임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길이 생각보다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대학 입시라는 엄청난 관문 때문에 집에서 학교와 학원만 오가던 순진한 학생들에게는 대학생활 중에도 어느 정도 철이 들어올 때까지는 부모의 계속되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특수지역과 사교육비, 해외 조기 유학 등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가 풍족하여 이것저것 다 갖추신 부모님이라면 본인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이시라면 굳이 특수지역을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 경우처럼 주택값 비싸지 않은 곳에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공부하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생활비도 줄이면서 긴 안목으로 노후 생활에 대처하시는 편이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 성장하는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심이 강하며 부모의 고마움을 잘 아는 아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제에 대하여 특출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늘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마침 제가 생각한 이야기를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10명이 일하는 어느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를 하는데 끼마다 식탁에 놓인 10개의 밥그릇을 선착순으로 한 개씩 가져다가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은 밥그릇이 9개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마친 뒤 인솔자는 점심이 9그릇밖에 없으니 난감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인솔자는 오늘 점심을 9그릇밖에 없으니 알아서 하시라고 하며 점심 식사 시간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시에 식당으로 몰려가서 서로 밥그릇을 차지하려고 북새통을 냈습니다.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인 보통 사람인 경우에는 왜 사람들이 서로 다툴까? 십시일반이라고 한 숟갈씩 양보해서 9그릇을 10그릇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나누어 먹으면 될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9사람은 제대로 먹고 한 사람 정도는 양보하고 한 끼 굶은들 어떠리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8사람은 제대로 먹고 한 그릇이 남으면 나머지 2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먹으면 될 것 아닌가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경제 원리입니다. 이런 경우 10명은 모두가 서로 가지려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10명 전체로 번지고 그 밥그릇 한 그릇 부족 때문에 10명 모두는 제대로 먹은 사람도 부족함을 느끼고 못 얻어먹은 사람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평소보다 더 많은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10명 모두가 불만인 것입니다. 반대로 10명이 있는데 밥이 11그릇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밥그릇을 차지하려 식탁에 빨리 갈 필요도 없으며 설령 밥을 한 그릇을 다 먹지 않았더라도
배고픔도 없고 밥 한 그릇에 대한 중요함도 못 느끼고 불만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특수지역의 주택 수요에 대입해 보면 특수지역의 주택의 흐름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특수지역의 주택은 불과 얼마 안 되는 비율의 초과 수요 때문에 오르는 것입니다. 또 이런 원리를 증권시장에 대입해도 같은 원리입니다. 사실 어느 특정 회사의 그날 하루 거래량이 전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회사 전체의 주식량에 대비해 보면 0.0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일주당 거래 금액이 회사 전체의 주식가액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 원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경제 원리를 논하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밥 한 그릇 부족으로 인하여 10명 모두가 다툼을 벌이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예를 들면서 조기 유학과 고액 사교육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조기 유학이나 고액 사교육비 사용은 전체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불과 0. 몇 프로에 지나지 않는 소수인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조기 유학이나 고액 사교육비를 쓰지 못하는 수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의 처지와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의 모든 매스컴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세계화의 추세에 걸맞게 영어 회화 공부가 필요하다면서 영어 공부가 자녀들의 장래 신분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 공부를 가르치지 못하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대로 가면 우리 아이는 영어 회화 공부에서 남에게 밀려 영영 다른 아이들보다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제가 제 2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모두 마스터시키고 영어 회화 실력을 위하여 TV나 PMP 또는 DVD나 테이프를 가지고 영어 회화 공부를 시켜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을지라도 아이들이 원어민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원어민 영어 회화 학원에 보내서 1, 2년 동안만이라도 꼭 원어민과 직접 대화하면서 원어민에게 영어 회화를 배우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 저소득층의 부모님들께서는 전문 영어 회화 학원의 수강료가 비싸서 다닐 돈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전문 영어 회화 학원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만 있다든지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어 아이들을 어떻게든 원어민 영어 회화 전문 학원에 보낼 수 있으시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못하시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나? 아이는 이제 원어민과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저도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저희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학교의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실시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회화 강사를 상주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시켜 이분들로 하여금 희망자에 한하여 방과 후 매일 시간대별로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으로 구분한 뒤 영어 회화만을 전담하여 아이들에게 골고루 영어 회화를 학습할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 영어 회화 실습반이 초, 중 학교에 특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이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원어민 영어 회화 강사는 미국인, 카나다인, 영국인, 필리핀인, 호주인도 좋고 한국 선생님도 좋습니다.
일정 수준의 영어 회화 강사 자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영어 회화 공부를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회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길을 열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재가 많이 필요한 나라이고 여기에 맞춰 아이들은 장래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국가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제23회분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